안녕하셨습니까? 한원구의 그 통역사, 역사통의 메인 코너인 통역사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헌절인데요. 그래서 개헌절에 생각한다. 헌법과 반헌법 이런 주제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정도, 55분 정도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틀어줘. 우선 재헌절에 생각하는 반헌법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바로 이 스튜디오 공간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자료실 인셈입니다. 평화박물관 자료실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과 관련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것,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런 작은 노력입니다. 자, 오늘 재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재헌절이 제가 어렸을 때는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주 5일째가 되면서 2008년부터 쉬는 날은 아닌 게 됐습니다. 국가의 주요 국경일이기는 한데 기념일이기는 하지만 그 쉬는 날이 빠졌습니다. 재헌절로 돼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별로 불러본 기억은 없습니다. 불러본 기억은 없지만 재헌절 노래까지 만들어진 그런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 작업을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 준비를 하다가 이걸 언제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인가. 이거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인데 그럼 재헌절에 맞춰서 공개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16일까지는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15일 날 경향신문에서 일면 헌법 파괴자 임명사전을 만든다. 하고, 해주셨어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사이드 톱으로 나갔습니다. 사이드 톱으로 나가고 대신 사설을 실어줬어요. 여기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이거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는 데서 기자회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이 기자회견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위화되는 게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신문에 사실 보도되기 쉽지 않거든요. 기자회견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진보 진영의 두 일간지에서 하나는 일면 톱으로 또 한 군데에서는 사이드 톱에 사설로 그렇게 실어주시고 또 경향에서는 사설은 안 실었지만 이렇게 지면 한 면을 하라 해서 우리 상임대표 맡고 계신 이만열 선생님하고 저하고 대담하는 코너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재헌절로부터 한 석 달쯤 지난 10월 12일에 좌절된 반민특위의 맥을 이어서 바로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반민특위 설치안이 통과됐었던 날이라서 그날을 이어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헌법 행위자 열전 작업의 성격을 뒤늦게 쓰는 시민공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반헌법 행위자 그 사람들이 다들 감옥 갔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감옥을 안 갔거든요. 그들을 현실의 감옥에 다시 보내기는 어렵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을 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한 300여 분 오셔서 시청 다목적 호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작업이 있습니다. 어제 바로 고영주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그것도 유명한 정신문화원의 양동환 교수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그런 걸 만들고요. 거기서 친북 반국가 행위자 임명사전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명단을 발표한 게 2009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 그 이후에 후속 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명 명단을 발표했을 때 저도 맨 끝에 꼬레비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저희는 이제 이 작업에 이름을 건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이름을 넣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고영주 씨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수구 진영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그랬고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독재 임명사전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독재 임명사전도 있었고 또 같은
그 얘기입니다만 반민주 행위자 임명사전을 만든다. 사실 이런 작업은 말이에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데서 했어야 할 작업이겠죠. 근데 그곳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하게 듣습니다만,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좀, 너라도 나서서 해라 하고 할 때 들은 제목은 독재임명사전이나 반민주행위자 사전이었습니다. 그걸 이게 만들다가 다 실패하고 했으니까 네가 좀 맡아서 한번 해봐라 하는 이제 제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영화 변호인이 상영된 시기예요. 그래서 변호인을 보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동영 경감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차동영을 찾아라. 저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의시되면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 제목은 차동영을 찾아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고발해야 할 것인가. 근데 좀 이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분해야 할 일인데, 독재다 민주다 이렇게 따지니까 진영 논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독재함 하면, 그때 독재 안 했으면은 북한한테 먹힌단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다 반민주 또 산업화다 뭐다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 진영 논리를 피하자.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열심히 저희가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게 대한민국 헌법이란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 헌법을 어긴 사람들, 심하게 어기고 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자.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란 말을 썼더니 사람들이 그때 처음에 반응은 그게 뭔데?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반헌법 행위자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한 4년 정도밖에는 안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헌법 가치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을 선점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리고 헌법의 을 기준으로 두고, 규범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전에는 헌법이 있기는 있었죠. 제헌절날 1948년 제헌절날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헌법이 엄청나게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더 높은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헌법이 힘을 발휘 못했는데, 이제는 헌법이 힘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집중 검토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전이 이제 저희가 쭉 조사 편찬 작업을 거쳐서 열전이 나왔을 때는 반헌법 행위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법 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나 할까요? 어디까지나 그 조사 대상자 신분인 거죠. 그래서 집중 검토 대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리고 그 당사자가 고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께 연락을 해서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드릴 겁니다. 그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런 기회를 안 드린다면 저희가 소송을 또 감당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소명 기회도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반헌법 행위자이고 어떤 게 반헌법 행위인가, 이제 그걸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반헌법 행위자 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17년 2월이다 보니까 아직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예요. 황교안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김기춘이 왕실장이었고요. 여기 보면은 양승태가 대법원장에 작은 글씨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지금은 반헌법 행위자를 꼽으려면 아마 일반 시민들이 양승태를 첫 손가락에 꼽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양승태가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법원장,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기록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적폐는 여기 다 있다. 이제 그런 각오로 나섰고요.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또 재헌절 조금 전이었습니다만, 재헌절 무렵에 뭘 했냐면은 115명, 그동안에 조사한 115명 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그 중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중간 발표회를 가졌고, 올해는 중간 발표회 대신에 이렇게 그 역사TV, 그 한홍구 TV 역사통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 보고회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럼 반헌법 행위자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반헌법 행위가 과연 어떤 게 반헌법 행위자냐에서 저희가 크게 여기 중요한 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내란, 고문 조작, 부정선거. 처음에는 4개 영역을 골랐는데요. 이 4개 영역을 골랐더니 이제 주변에 저희가 같이 모시고 일을 하려고 했었던 이 민주화운동의 대선배들께서 언론이 빠졌다. 언론 꼭 넣어야 한다 해서 언론 분야까지 집어넣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한 노태우 정권 정도까지 그 정도 그 권위주의 정권 시기로 끊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헌법이 생활되는 시기가 중요하다 해서 그 최근의 일들까지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이제 작업이 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리할 때 제대로 정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일명사전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친일명사전은 사전입니다. 저희는 열전입니다. 사전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한 수록 대상 인물이 2, 3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어림짐작을 잡아도.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하고 있고, 황교안이가 국무총리하고 있고, 김기춘이가 왕실장 하고 있고, 양승태가 대법원장 하고 있는데, 그 몇만 명 준비하면은 그건 제가 죽기 전에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저 중요한 사람들 300~400명. 처음에 저희가 300명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도 늘어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나쁜 놈들이 정말 많아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저히 뺄 수 없는 사람들 다 집어넣다 보니까 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일명사전은 4,000명이 넘어요. 4,500명쯤 돼서 친일명사전은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만, 차이는 뭐냐? 친일명사전은 해방되고 64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4,500명인데 2명 살아있었습니다. 또 2명도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수억 인물 거의 전원이 죽은 다음에 출간이 됐는데, 그래도 기득권층이 엄청 반발을 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죽은 다음에 정리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일이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17년 2월 달에 발표를 할 때, 지금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세상을 뜬 사람들이 좀 꽤 됩니다. 한 20여 명 세상을 뜬 것 같은데, 저희가 17년 2월 달에 발표할 때 기준으로 치면은 400명 중에서 200명 가까이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때 볼 때 200명쯤이 살아있었습니다. 절반쯤이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역사의 반헌법 행위자로 기록하는 작업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헌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재헌헌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기존에 그 풀 버전 강의에 보시면은 몇 번 재헌헌법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좀 다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재헌헌법의 전문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정도, 보통 책으로 치면은 반 페이지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됐냐?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48년 정부 수립은 뭐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국절 논란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대한민국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쭉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짧은 그 전문에 2번 나오는 게 균등이에요.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재헌헌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구성원이 될 사람들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맺은 계약서 원본입니다. 근데 그 계약서 원본을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그 내용을 다 아무도 몰라요. 그 사이에 개헌을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건 그 재헌헌법의 정신이 무참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헌헌법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길을 찾을 때 원점을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원점을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자, 재헌헌법의 내용을 좀 공부해 볼까요? 공부해 보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헌헌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좌파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좌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 안 했습니다. 중간파는요? 패권 따라서 남북협상 같죠.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헌헌법을 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없었느냐. 오늘 조금만 맛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헌헌법이 너무 빨개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눈에 잘 띄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내용도 빨갛습니다. 얼마나 빨갛냐. 종북 좌빨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강령보다 훨씬 빨개요. 얼마나 빨가냐.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아마 자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어디 가서 뭐 진보적인 얘기할 때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내놓고 이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재헌헌법을 공부하고 나시면요 웬만한 거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진보적인 아젠다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헌헌법보다 다 보수적이에요. 아마 환경 문제, 전 세계적으로 1948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감수성, 또 그게 의제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거의 안 나왔지만 환경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얘기는요 우리 재헌헌법이 훨씬 더 진보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누가 야이 빨갱이야 라고 하면은 이 재헌헌법도 안 읽어본 작자야 하고 반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헌헌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제18조 노동 3권, 지금도 헌법에는 있습니다. 안 지켜져서 그렇지. 이 근로자의 단결권, 아이고 뭐 전기조 같은데 그 해고 노동자, 해고된 조합원으로 인정해줬다고 해서 법적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단체 행동의 자유는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파업 좀 했다 하면은 선배 가압류 들어서 노동자들 목매달아 죽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3권이 있긴 있는데 안 지켜져요.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은 노동 4권입니다. 이익분배 균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분배 균점권 하니까 말이 어렵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논아먹을 권리가 있다. 이거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 이런가요? 아니죠. 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상업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 정의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박이 났었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있죠. 그 책보다 이 정의의 내용이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 피부에도 더 와닿는 거. 정의가 뭔지 꼭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난 재헌헌법이 더 좋습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된다. 기본을 어디로 잡느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신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돈 없어서 배고픈데 밥 못 먹는 일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일 없어야 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일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세상에서 애들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세상에서 애들 키우면은 어떨까요? 자, 그런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자기 부모가 돈이 좀 없기로서니
부모한테 헬조선 물려줬다고 탄식할까요? 흑수저 물려줬다고? 헬조선 흑수저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된다는 건 그런 세상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옆에 사진은 뭘까요? 이거 이제 오래돼서 좀 많이들 잊어버리셨지만, 2013년도에는 이 사진 보여주면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그 사진만 보고도 낄낄 이제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이게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국회 청문회 때 내놓은 사진이에요. 뭐냐면은 농지에다 집을 줬어요. 근데 우리 이제 위장 전입이다 뭐 하는 거 도시에서도 있지만 시골에서 농지에다 불법적으로 집 짓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니까 야 이거 저 불법 아니야 했더니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농사도 안 짓고 서울대 교수가 왜 이렇게 했었더니 아니요 우리 농사 지어요. 이거 뭡니까? 고추를 이렇게 잔디밭에다가 심어놨는데 고추를 이렇게 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렇게 했다가 이걸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장관 여러 해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재헌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 헌법 정신이 대한민국의 법제 속에 살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거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면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개무시하고 땅 뺏어야 할까요? 이거는 땅 뺏지 않으면,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무시하고 땅 뺏지 않으면 농민에게 나눠줄 수가 없죠. 우리가 증세 없이 복지는 예산 이상한 데 쓰는 거, 이상한 무기 사오는 거, 뭐 강바닥 파는 거, 그런 것만 아껴도 증세 없는 복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려면 지주의 땅을 뺏어야죠. 그래서 지주의 땅을 뺏는다고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지주들은 이 조항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시에 조선 팔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지주는 인천 김성소 선생이었습니다. 김성소 선생은 이 조항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하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김성소가 그 조항을 반대했으면요, 재헌헌법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인천 김성소, 대한민국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지주이자 지주들의 정치적 연합체인 한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동아일보, 고려대학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성소가 이 조항을 찬성했어요.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지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봐, 세상 바뀌었어. 우리 땅 내줘야 돼. 다른 지주들을 설득까지 했어요. 그럼 김성소는 왜 그랬겠습니까? 땅이 너무 많아서 귀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유진호 박사, 김성소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었죠. 고려대학을 맡아서 운영했고, 김성수가 고려대학 보성전문 교장을 할 때 이제 제일 바로 옆에서 보좌를 했던 분인데, 재헌헌법을 기초하는 실무 책임자였죠. 그러면서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땅을 다 내놓으란 말이야. 근데 이 조항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농지 개혁만이 공산당을 막는 최장의 기술입니다. 이거 안 하면 공산당 못 막는다, 이거요. 인천 김성수도 그 말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저 땅 아깝다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민들이 와서 낯으로 찍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언제부터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녹두꽃 보셨죠? 최근에 녹두꽃 했는데 동학농민군이 땅 내놓으라고 하던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밀란 때는요? 아니면 의병은요? 독립군은요? 자, 땅 내놓으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천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나 약선 김은봉 장군, 이런 분들의 책임이 전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 독립운동 누가 해야 합니까? 대중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대중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이 독립운동 안 하면은 독립운동 안 돼요. 근데 그 농민들에게 소장료 조금 깎아준다고 독립운동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참여할 농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 나눠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농민들은 그걸 기대했고,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북쪽에서는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이 오른쪽 사진 그 할아버지 표정 어때요? 좋죠? 땅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 나눠주고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원래 하나였는데 남쪽은 어떻게 됐어요? 북쪽은 46년 초에 땅 나눠줬는데 46년에 안 해, 47년에 안 해, 48년에도 안 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성수 선생도 다른 지주들을 설득하게 된 거죠. 야,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땅 내줘야 돼. 그런데 인천 김성수가 지주만 설득한 것은 아니에요. 농민도 설득했습니다. 이보시게. 여러분들 농사지을 농가밭은 우리가 내줄 테니까 대신 지주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대지하고 이면은 우리가 갖고 있게 해줘.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뭐 대학원생 때 그때 공부할 때는 북한은 토지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농지개혁밖에 못했다. 아, 농지개혁은 제한적이다. 한계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계급으로서의 지주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때 농지개혁을 안 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터졌으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농민들이 다 넘어왔을 거예요. 북쪽으로. 인민군이 내려서 땅 나눠주는데 그 땅 줘서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좀 있었지만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미 농민에게 분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민군이 내려서 뭐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땅을 논아주는 게 약발이 떨어져 버린 거죠. 전 그 농지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농지개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주와 농민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주와 농민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 헌법 그 86조 바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가 그 대타협을 담고 있는 겁니다. 토지가 아니라 농지라고 한 글자가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지주들의 대지와 임야는 지주가 그냥 계속 갖는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농민들은 농사지을 땅을 받는 대신에 지주들에게 크게 양보한 겁니다. 북한에 비하면. 그리고 지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과 결사항전을 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산업자본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대타협을 한 건데, 이 대타협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지금 살려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박근혜 정권 때 50대 아버지들 임금 깎아갖고 20대 아들, 딸 일자리 만든다는 거, 그게 대타협입니까? 대사기죠. 대타협을 제대로 하려면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놓고 있었던 사내유보금 700조다 800조다 했는데 그거 한 20, 30조만 풀어도 청년 실업은 뭐 한 10년 거뜬하게 해결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인구 감소해서 청년 실업 문제는 또 나오지도 않을 텐데, 이런 역사를 만들까봐 대타협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5조 87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산업 국유화. 중요산업 국유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지금 하자고 하면 이거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산업 국유화 해방 당시에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왜냐?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중요산업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산업 다 94%가 일본인과 일본 제국주의 국가기관 소유였어요. 조선인 자본가가 가진 건 6%밖에 안 되는데 그거 건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자, 여기에는 보수 세력도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6% 건드리지 않는 거고, 일본 사람들 거 조선 사람 전체의 것이 돼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정이 지배하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살지 못하고 누가 갖고 왔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친일파들 중에서도 얼른 이름을 존이나 메리로 바꾼 영어 몇 마디 하는 친일파들. 아마 그래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요, 동네 똥개 이름이 절반 이상이 메리 쫑쫑이에요. 그런 얼른 이름 존이나 메리로 바꾼 다음에 조선 사람 전체의 것이어야 할 재산을 자기들이 헤쳐먹은 개같은 XX들에 대한 민중들의 소박한 분노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디까지가 중요산업인가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나쯤 국유화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삼성전자가 국유화되면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이익금을 교육이나 복지에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기 순이익이 15조씩 나온대요. 샤오미가 따라왔다, 뭐 어닝 쇼크가 왔다, 또 이제 이번에 일본이 또 저렇게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15조씩 나와요. 그 15조 갖고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하는데 6조 몇천억 든대요. 그럼 15조면 뭐가 됩니까? 반값 두 번 해주면 대학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거도 돈이 남아요. 대학생들에게 생활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사분기 순이익으로 그거 했어요. 2사분기 순이익으로는 뭐 할까요? 그다음에 말 많고 탈 많은 누리 예산. 무상 보육을 해야 합니까? 무상 급식을 해야 합니까? 둘 다 해야지. 어떻게, 저 무상 급식을 하느라고, 무상 보육을 하느라고 무상 급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애 밥그릇 뺏어서 작은 애 젖꼭지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해야 하는데 돈 없어서 못한대요. 얼마 드는데? 3조 몇천억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그 누리 예산 15조 가지면은 그런 거 한 4개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2, 4분기 순이익으로 그런 그 국책과제 4개쯤 했습니다. 3, 4분기 순이익으로는 뭐 할까요? 4, 4분기 순이익으로는 또 뭐 할까요? 무상,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국유화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마어마한 게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어요. 우리 그 밑에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가봅시다. 그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을 어디서 따왔냐? 헌법회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호 박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헌헌법을 기초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당시에 뭐 헌법학자가 없다 보니까 헌법을 준비하는 팀이 3팀인가가 있었는데 3팀이 다 이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초안을 합쳐갖고 유진호 안을 갖고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조항 한 조항 설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그에 완결되면 표결해서 헌법을 확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니까 재헌헌법 기초의 실무 책임자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외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분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헌법은 뭐 어디 한 명이 만들었겠습니까? 뭐 그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긴 했지만 헌법이야 국민이 만드는 거죠. 국민이 이제 만든 거였는데 그래도 이분이 헌법에 대해서 재헌헌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해설자이죠. 이 헌법회의라는 책이요. 재헌헌법을 기초한 실무 책임자가 쓰고 현직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통수학의 정석, 영어에서 성문종합영어가 갖고 있는 권위보다 재헌헌법에 관한 이 헌법회의가 훨씬 더 권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수능시험 같은 거에 출제위원이 들어갔었으면은 재헌헌법을 출제 한번 했었을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재헌헌법이 수능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너무 빨개서. 제가 들어갔었으면 이 문제 냈었을 것 같아요.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채택했다가 쫄딱 망했다. 근데 이 경제조항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뭐 했어요? 폐기했대요. 뭘 채택했어요?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대요. 한홍구 TV를 들었더니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채택했다고 얘기하서 어디 가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채택한 적 없어요. 사회주의 채택한 게 아니고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는데 그게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는 어떻게 했어요? 폐기했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에요. 요거 폐기 수능시험에 괄호넣기 한번 내보고 싶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큰일 날까봐 저를 수능시험위원으로 추천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데 있다고 이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바로 유나이트들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만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하자고 한 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민주주의인데,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바로 헬조선 흑수저 문제인 거죠. 이게 요새 얘기가 아니라 70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있었던 아주 오래된 약속인 겁니다. 그게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조화된 민주주의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가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했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고 했죠. 임시정부는 어땠을까요? 백범 선생 말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상을 갖고 혁명적 정치체제를 수립했는데 그게 임시정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독립되면 제대로 현대의 요구에 적합한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지배를 수립할 것이다. 3.1운동 때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하겠다. 백범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조차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행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고 하니까 현행 헌법의 할아버지쯤 되겠죠. 재헌헌법은 아버지쯤 되겠죠. 할아버지가 진보적 민주주의고 아버지가 진보적 민주주의면 정상적으로 나의 유전자는 뭐여야 합니까? 진보적 민주주의죠. 자, 여러분, 재헌헌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출생의 비밀을 사실은 밝히는 작업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지금 헬조선 흑수저에 신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인생 막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